그 생각 많이 했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조국 전 대표가 대표로 계실 때 그런 건 아니지만 수감되신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파격적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않고 그 사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다 그렇죠. 포기한 거죠. 예, 포기하고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 승리를 선대위에 위해서 들어와서 열심히 선거 운동했다. 예,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평가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냐? 저는 사실 정치 공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요. 조국 혁신당이 정말 선제적으로 그 정치권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전 대선 때 열린민주당 대표로 있다가 대선 앞두고 합당을 했잖아요. 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봐서 아는데 공당이 그것도 원내 정당이 네.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그렇죠. 합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뛴다. 그거 그냥 어떤 일각의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는 아니 뭐 자기들이 여기 그 어차피 이길 건데 빌붙어 가지고 뭐 나중에 지분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극단적인 폄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조금 좀 생각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영들이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그 당시에 네. 굉장히 선의로 같이 선거 운동을 한 게 아닌가. 예. 그건 정말 민주 당원들이나 우리 어떤 지지자들도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공격을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민주당이 좀 손해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은 하나도 좀 사면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큰 진짜 개혁 대통령으로서 5년 후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고립되지 않고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그럼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 소를 뒀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이재명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완전히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망가진 정부를 어떻게 새롭게 지금 고쳐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라서 네.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역사적 책무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보를 직접적으로 광폭으로 하시는 거일 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을 염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큰 그림을 위해서 다들 힘을 합쳤던 거죠. 그게 과거의 정치문법이나 정치공학으로 따지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그렇죠. 대선 때 합당을 하거나 뭐 협력을 하게 되면 지분을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예를 들면 장관 자리 2개를 달라. 뭐 아니면 뭐 지방선거 있을 때 뭐 몇 개 내놔라. 그렇죠. 뭐 그거를 이면 합의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열린민주당 합당을 할 때도 뭐라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무슨 저 수구 족벌 언론들이 얘기를 막 만들어서 뭐 물밑 뭐 협상을 한 결과 뭐 송영길과 최강욱이 어디서 만나가지고 뭐를 뭐 하기로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막 소설을 진짜 쓰더라고. 아니, 소설가분들한테 죄송한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만들어내던데 네. 그런 좀 어떤 버르장머리 이건 네. 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다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최강욱 전 의원님이 특별 사면이 결정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네.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더 성찰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단 윤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윤두머리, 네. 내란의 우두머리. 그럼 최강욱 의원님의 제1 목표는 어떤 것인지 내란 세력 끝까지 척결할 생각이신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성찰하는 게 제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하게 살아야죠. 정과를 더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자라는 그 문신이 새겨져 있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정과를 의심받는 분들이 새기고 다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착하게라고 썼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윤두머리를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극우 수구 내란 세력은 이제 그만 좀 공론의 장에서 퇴출돼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시대 정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참 많은 거를 느끼거든요. 요즘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또 21대 국회에 또 있기도 했었고 하면서
그 차이나 변화를 좀 많이 생각하잖아요. 22대 네. 국회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생각 그다음에 개혁에 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해졌고 네. 예, 그리고 정리돼 있다.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검사들이 준동을 못 하잖아요. 저것들 하는 것만 봐도 네. 얼마나 지금 시민들의 의지가 강고한가. 그리고 저를 둘러싼 그냥 뜬 소문이 막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이유도 결국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담긴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를 망친 이 집단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상태로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표출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저러한 어떤 빛이 새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기면 쪽으로 쫙 뻗어 나가는 건데 뭐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 이제. 아니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사법적 정의, 예. 수사, 재판 이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활개치고 정말 대담하잖아요. 뭐 그렇죠. 나토에 그냥 뭐 뇌물을 이렇게 짜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거의 한 십몇 년간을 법의 테두리 벗겨서 그냥 당연하죠. 무치하게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법비로 뭐 정말 법을 어겨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산 건데 그런 토양이 됐던 사람들 뭐 이번에 지금 거론되는 게 박범계 의원님도 거론했는데 뭐 이창수 뭐 최재훈 네, 네. 뭐 김경목 이제 이런 뭐 한 4-5명 검사 거론됐는데 조상원이 막 차장. 이러한 그 저기 뭐야 친윤 검사들 근데 지금 사실은 정권 바뀌기 전보다 정권 바꾼 후에 약간 수면으로 가라앉은 네. 뭔가 좀 탄핵도 더 진행이 안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무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이거 윤석열 김건희만 처벌하고 이 검사들 이거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정권 바뀌면 네. 그냥 미꾸라지처럼 쓱 이렇게 넘어가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단죄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걱정 어느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가 소위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윤석열이의 그 화풀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수사가 된 것 같고 이제 박정훈 대령을 왜 그렇게 악한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단 그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고 우리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다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많이 내실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요 그렇게 특검에서 한번 저기 해서 털고 가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남아 있는 사건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특검의 태풍이 한번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네는 뭐 이삭 죽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 특검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고 어쩌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검찰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수사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수사기관이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과오를 가진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남은 부분이 있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이 저질러 놨던 잘못 이게 지금 막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캐비넷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열려서 다 탈탈을 검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혹시 캐비넷을 보셨나요? 캐비넷은 방마다 있죠. 검사 방마다 방마다 있고 처음 부임하는 검사들이 이제 캐비넷을 열어보는 걸로부터 직무가 시작되고 그 캐비넷과 관련된 걔들의 일화들이 항상 있습니다. 캐비넷에 보면 네. 묵혀져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딱지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기간이 갈수록 파란 딱지, 빨간 딱지 이런 걸 갖다 붙이거든. 걔들도 눈에 띄어서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이유로.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견출지, 포스트잇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청장님 관심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러면 이제 초짜들은 그걸 보고서 청장님 이거 너무 늦었다고 관심을 가지시나 보구나.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그럼 내용을 보면은 막 지역에 그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
뭐 음주운전해서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사람이 막 중상을 입었어. 네.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청장님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겠네.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제 받으러 가. 그럼 결제를 안 해줘. 네. 그리고 부장도 안 해주고 차장도 안 해주고 자꾸 미적거려. 네. 그러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알고 보면 이거는 청장님이 봐주라는 사건이 청장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얘들이 검사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고 여기서 인정받고 출세하는 길은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윗사람의 의중을 받드느냐에 달린가로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점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 사법 개혁 방향 제시됐는데 혹시 네, 네. 그거 보셨나요?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그간의 논의를 뭐 잘 종합해서 하신 것 같고 이게 뭐 다 완결된 건 아니고 일단 이걸 통해서 틀을 바꾸겠다라는 점은 이제 가는 것 같고 특히 사법개혁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라서 네. 지금 사법개혁 안으로 나와 있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고요. 단 국정기획위원회가 예를 들면 1년의 유예기간을 민주당 법안에 담겨있던 걸 6개월로 줄이고 그 다음에 중수청과 공소처의 그 소속 부처 같은 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네. 뭐 이런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 검찰 개혁에 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점, 뭐 이거는 당연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단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이 민정수석실에 지금 검사들이 가서 있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그다음에 민주당의 또 특위가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배 그렇죠. 위원장이 계시고. 그럼 여기가 얼마나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춰서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기득권을 쥐고 놓치지 않으려는 집단은 항상 디테일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를 하거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디테일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안은 이쪽에서 만들어 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실무진이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오니까. 이제 점을 어디다 찍느냐, 등자를 넣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태까지 장난쳐온 역사가 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히 걸러내고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의 능력이 되겠죠. 그 거기서 어찌 보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거든요. 네. 이제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들의 권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갈등이나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비리는 어떻게 감시하고 감찰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런 구조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검찰이 전횡을 하고 윤석열이 같은 놈이 막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디테일에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는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네. 또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이거를 뭐랄까 침대 축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빨리 추진하지 않고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저거 정리해야 된다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키를 잡고 잘 좀 조정하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뭐 제도나 이런 것을 발표할 때 네. 사실은 뭐 실무진들이나 이런 부처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다 대통령실에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약간 허점을 만든 이후에 뭔가 어떤 공론화하는 과정,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 침소봉대해서 크게 맞아요. 키워가지고 맞아요.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완전히 이 제도 자체를 이미지를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몹쓸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 재래 수법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청와대 각 부처에서 이제 그 늘공들이 파견을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유능해서 뽑혀온 거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거는 자기 부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일종의 간첩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감수해야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도 청와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돌아가라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뭐 자기네 부처 이익 지킬 필요도 없고 내가 너네 부처 현안이 뭔지 다 아는데 네. 그러면 가 있어라. 그러고 거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보고서 올리면 되지.
그럼 절대 안 돌아간다 그러거든.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로 파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의 지휘를 잘 따르지 않나요? 안 그래요? 아니 따르죠. 따르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행정각부와 거기에 외청과 네. 이 간에는 항상 미묘한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청단위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죠.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여기를 빼면 거의 없어요. 없죠. 근데 부에서는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부를 예를 들면 산업부 및 산하에 특허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산업부와 특허청 사이에 뭔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와 있고 특허청은 없고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들어가고 네. 특허청장은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승부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파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실에다가.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여기 와서 그러면 부처의 이익과 상관없이 간첩질 안 할 것 같으면 돌아가라. 없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 네. 그럼 죽어도 안 간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부처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말할까 이렇게 작동하는 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청와대에 있는 그 늘공들이 네. 아니 어공들이 어공들이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정부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데려올 사람을 잘 픽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처에서 온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직과 그 논리 안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좋은 거를 받아 안고 좋은 거 나쁜 거를 식별해 가지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정부의 능력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예.